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일파만파로 퍼지던 살충제 계란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계란 소비를 꺼리면서 산지 가격이 25% 가까이 폭락했고 대형마트도 가격을 내렸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국민들의 계란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나간 연합뉴스TV 보도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 오전 9시 뉴스, 오후 7시 뉴스, 그리고 라이브 투데이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북한 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으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식품 국가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잇따라 테러가 발생해 국내외 불안감이 컸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 위기설 속에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짚어본 뉴스포커스, 살충제 계란의 인체 위험성을 다룬 오전 9시 뉴스, 잇따라 발생한 테러로 유럽 테러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한 오후 7시 뉴스,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는 콜센터 상담원 실태를 다룬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시작된 지난 21일 뉴스포커스에서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원장과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이 출연한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의미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미국의 입장에 대해 견해를 전했습니다. 먼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박 원장이 한국의 을지 훈련과 미국의 프리덤 가디언이 합쳐진 것이라며 1954년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변화 과정을 짚어주었습니다. 양 수석 연구위원은 3월에 실시하는 키리졸브와 비교해 키리졸브 훈련은 공격에 대한 방어 연습을 실제 병력 이동이 일어나는 훈련을 수행하는 것인 반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실제 훈련보다는 워게임 방식이라고 설명해 한미연합훈련의 양대 축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두 전문가가 이 훈련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북 전면 남침 대비 시뮬레이션 훈련, 반격 작전도, 북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무력화 훈련 집중, 3월 키리졸브와 함께 한미연합 훈련의 양대 축 등의 자막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훈련 기간 중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발사한 사실에 대해 박 원장은 훈련 기간은 한국이 100% 준비된 상태라 도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북한이 핵을 나름의 계획에 따라 개발하다 시기가 겹쳤을 뿐 훈련 때문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양 수석 연구위원은 미 수뇌부 3인이 방한하는 사실을 놓고 무기는 안 오더라도 무기를 움직일 사람들이 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 정책을 확실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극우파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경질했으나 미국의 보수파 백인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이순신 합참의장 퇴임식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박 원장은 합참의장은 군의 제일 높은 사람이고 실제 지휘를 직접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들이 못했던 부분이라며 바람직하다고 평했습니다. 양 수석 연구위원 역시 현 정부에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합참의장을 존중하고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합참의장 출신이 국방장관을 많이 하다 보니 지휘관의 역할을 연장하려는 게 있었는데 실제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문 대통령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친밀한 행보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두 전문가 모두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아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두 전문가가 시각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 시청자에게 다양한 시각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이견이 없을 만한 사안일 수도 있으나 앞으로 보다 다채로운 입장 차이가 전달되는 정보의 유통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충제 계란 파동 일주일째인 같은 날 오전 9시 뉴스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제부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살충제 계란의 위해성과 전문가들의 견해, 관리 실태 등을 다각도로 짚어주었습니다.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라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시점이었던 만큼 발표 시점과 내용을 안내해 시청자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살충제 계란의 위해평가 결과와 함께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 수거 폐기 현황도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식약처는 농식품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살충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평가와 폐기 작업을 끝내고 전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분석과 집계가 늦어져 발표가 하루 연기됐다는 뒷이야기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날 보도는 그동안 발표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 계란으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독성 평가 결과 건강에 문제가 없는 정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독일의 공식 입장을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경제부 기자는 의사협회가 현재 검출된 5개의 살충제 중 4개는 반감기, 즉 몸 안에 들어온 물질이 절반 정도 빠져나가는 기간이 일주일 이내이기에 최대 한 달이면 대부분의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이 계란 중 피프로닐 0.051ppm 정도 검출되었더라도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에게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이 수치는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잔류 허용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이 기준에 본다면 국내 또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설명으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나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의사협회 발표 내용 중 검출된 5개의 살충제 중 4개가 반감기가 일주일 이내라면 나머지 1개의 살충제는 반감기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었다면 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뉴스의 이번 보도는 살충제 검출 농장 난각 코드를 지도와 함께 표로 제시해 시청자들이 당장 가장 궁금해하는 실용적인 정보를 한눈에 그래픽으로 정리해 주었고 난각 코드를 설명해 주는 사진을 삽입하고 해썹 등 친환경 인증 절차를 받고 유지하는 과정을 그래픽으로 제시하는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일 오후 7시 뉴스에서는 테러 청정 지역이던 스페인과 핀란드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한 유럽의 혼돈을 전했습니다. 잇따른 테러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유럽 전역으로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날 보도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스페인과 핀란드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놓고 유럽연합의 경찰기구인 유로폴이 스페인 차량 돌진 테러와 핀란드 흉기 난동 공격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한 AP통신을 근거로 전했습니다. 또한 유로폴 스페인 차량 테러와 핀란드 흉기 공격 연관성 조사 중이라는 그래픽을 AP통신 로고와 함께 내보내 출처를 분명히 명시하고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IS의 주장을 담은 자료 영상을 내보내는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AP통신 외의 외신 보도들을 추가하였다면 보다 풍성한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날 오후 7시 뉴스는 핀란드에서는 이번 사건이 테러로 드러날 경우 첫 사례가 된다고 보도했는데
이번 사건이 향후 핀란드에 미칠 정치적인 영향, 타 지역으로의 테러 확산 조짐 등 다각적인 후속 보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2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콜센터 상담원이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는 경우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콜센터가 늘고 있다는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한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상담 센터의 녹음 내용을 토대로 막말과 욕설을 하는 고객의 행태에 상담원이 상담을 종료하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상담 직원 중 85%가 언어 폭력을 경험했고 이 중 74%는 그냥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 실태를 고발하고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콜센터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폭언과 욕설을 하는 고객에게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끊을 권리를 도입하는 콜센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난해 월 평균 300여 건이었던 막말 전화가 올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료를 충실히 조사한 보도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감정 노동에 따른 건강 장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만들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법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향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 선진국의 감정 노동자 근무 실태 등 후속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오전 9시 뉴스에서 보도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의미와 살충제 계란의 인체 위해성, 그리고 오후 7시 뉴스와 라이브투데이에서 보도한 유럽 테러 공포 확산과 이른바 끊을 권리가 확산되고 있는 콜센터 변화 모습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많은 제작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 19일 토요일에 방영된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진부 기자가 출연해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사진으로 소개해 주는데요. 이번에는 8.15 광복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클릭 베스트 컷은 한 주간의 핵심이었던 제72주년 광복절을 언급하며 시작했습니다. 총 5개의 주제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진들을 소개했는데요. 광복절을 맞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사진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4일 광주 금남공원에서 여고생이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소녀상에 고인 빗물이 마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 눈물을 여고생이 닦아주며 위로를 건네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기자와 진행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답하는 형식은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다음 내용과의 연결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어서 어린아이가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 소개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던 조형물 전시회의 모습인데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다는 설명에서는 생소하고 긴 이름이 진행자의 말로만 전달되어 관련 자막으로 내용을 보충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사진은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 소녀상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지난 14일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색적인 행사를 진행하게 된 버스 회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실제 버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어 좋았고 소녀상과 인증 사진을 찍는 등 시민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에서는 8월 14일에 의미 있고 이색적인 행사들을 각기 다른 소녀상의 사진으로 소개했는데요. 이 소녀상의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 점차 관련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또한 단순한 사진 소개뿐 아니라 관련 현장을 찾아가 그 분위기를 영상으로도 소개해 주어 유익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주제는 되돌아봐야 할 현실, 그 첫 번째 사진으로 임청각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였다는 설명과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제시된 영상 자료는 연관성이 다소 부족해 보였고 또 임청각의 사진은 2010년에 촬영된 사진으로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지윤 학생이 모니터한 클릭 베스트컷은 사진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니터하면서 그런 점을 찾아낼 수 있었나요? 네, 사진 속 장면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또 관련 행사는 어떻게 개최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사진 속의 의미를 깊게 분석하는가 하면 다방면으로 폭넓은 정보를 전달하며 관련된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범국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의 광복절이 일본에게는 패전 기념일이라는 설명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두 나라의 다른 모습을 비교하여 그 반대되는 분위기를 더욱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픈 상처를 보듬다는 제목의 사진들입니다.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가족 대표에게 선물을 받는 사진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동안 멀게 느껴졌던 청와대가 피해자 가족들과 한층 가까워진 모습이 전해지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쉽지 않은 귀갓길입니다. 지난 15일 뉴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이후 처음으로 자택으로 귀가하는 날인데요. 이날 시위대의 항의 집회와 노골적인 비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당당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소개되었는데요. 대비되는 두 모습을 연속으로 보여줘 그 차이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테마가 있는 사진 코너로 색에 덮친 살충제 계란이라는 제목의 사진 구성이었는데요. 폐기부터 반품까지 살충제 논란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과 그에 맞는 화면 전환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클릭 베스트 컷은 지난 한 주 동안 이슈가 되었던 국내외 사진을 소개했는데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방송 소재로서 영상과 비교를 했을 때 사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진은 소리나 움직임 없이 멈춰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해석을 돕는 주변 요소가 없어서 내용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주체적인 생각을 통해 사진을 직접 해석해야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 내의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사진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지윤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피프로리는 농장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산란계 농장 1,239곳을 전수조사해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451만 개를 압류하고 반품된 계란 243만 개를 폐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전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살충제 계란이 유럽에서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더니 국내에서도
발견이 되면서 지금 전국이 살충제 계란 쇼크에 빠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좀 이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4일 국내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에 한 개 농가에서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를 검출하였고 한 개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00마리 이상의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전격적으로 출하 금지시키면서 언론들도 살충제 계란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언론은 정부의 정책 브리핑을 단순히 전달하는 보도에서 나중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도했고 나중에는 사태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8월 15일 경향신문은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이 계란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으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출하 중단으로 계란 유통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란값 폭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10일 CBS 라디오 뉴스는 농가가 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피프로닐을 살포하면 닭의 혈중으로 들어간 피프로닐이 결국 계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라면서 피프로닐은 간장과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고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농약이라면서 급성 독성의 정도로 봤을 때는 중간 독성에 속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8월 1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가들의 반응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식이다는 것으로 보도하고 농가들은 살충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무신경했으며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정부의 전수검사 과정이 직접 정부 담당자들이 달걀을 수거해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건네주는 달걀을 받아가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고 보도하면서 정부 검사 과정의 허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올해 8월 계란 살충제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언론은 이 살충제의 위험성을 이미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CBS 노컷 뉴스는 닭 진드기를 막기 위해서 일부 산란계 농가에서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닭에 직접 뿌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올해 지난 4월 6일 한국소비자연맹은 국내 유통 중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공개하면서 같은 달 19일에 이러한 결과를 농축산식품부와 식약처에 알리고 살충제 검출 여부를 동시에 조사하자고 요청까지 했습니다만 정부 당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언론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 계란 살충제의 위험성은 노출이 되었지만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충제 계란 파문이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우리나라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되면서 전국이 살충제 계란 쇼크로 떠들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었는지, 계란 껍질에 새겨진 생산자를 식별하는 난각 코드는 어떤 의미인지, 또 계란으로 만들어진 빵이나 케이크 등의 식품은 안전한 것인지, 살충제 계란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위험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또 계란이라 계란을 가공해서 만든 식품을 섭취해야 되는 것을 두고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그 정보들 중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정보도 있었고 일부 정보들은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8월 21일 정부는 평생 동안 살충제 성분이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매일 먹었다 해도 건강상 위해하지 않으며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인체 밖으로 배출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피프로닐에 가장 많이 오염된 계란을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8월 22일 뉴시스는 인체에 해를 줄 위험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의사협회와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하면서 일상적 수준으로 계란을 섭취하는 경우 급성 독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일회 섭취라든지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독성 영향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우려하는 건강 피해는 바로 이 만성 독성 영향이라는 환경보건학회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네, 사실 또 우려되는 문제가 일부 언론을 보면요.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좀 계란을 기피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가요? 네, 살충제 계란 사태가 처음 보도될 때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계란의 섭취 빈도라든지 횟수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계란의 껍질과 알맹이에서 검출된 살충제 피프로닐이 인체의 간장과 신장 등 장기에 손상을 끼칠 것이라는 보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자 일부 산란계 농장주들은 언론 보도와 또 급박하게 이루어진 계란 출하 중단 등의 이 성급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8월 16일 대구일보는 마치 계란을 먹으면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것처럼 보도하는 등 온통 대한민국이 난리굿이라는 이런 인터뷰를 보도를 했는데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얼마만큼을 먹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아니냐고 따지는 산란계 농장주의 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란 살충제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연합뉴스는 정부의 살충제 계란 위해 평가에 대해서 의사협회와 한국보건학회 등이 반론을 제기하고 몇 시간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성 독성 영향을 간과했다는 식의 의사협회와 보건학회의 반박이 나오자 식약처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평가는 급성 위해도뿐만 아니라 만성 위해도까지 모두 분석한 결과로서 만성 위해도에도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평가의 목적은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실제로 먹은 사람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섭취하라는 의미도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평생 먹으라는 뜻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지만 가뜩이나 정부의 살충제 계란 조사에 대해서 부실 조사에 대해서 떨떠름했던 국민들은 다시 불안한 표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네, 계란은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고요. 또 추석이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큰 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네, 이번에 살충제 계란 사태가 지난 2011년 발생했던 가습기 살균제 파동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통합인정, 즉 KC 인증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돼서 폐질환 등으로 현재까지 38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의 안이했던 늑장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었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란 살충제 사태는 우리의 식탁이 유해 화학 물질에 오염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전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장식 동물 사육 등에 대한 검토, 축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평가가 뒤따르고 계란 살충제 파동을 계기로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국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란과 공포증의 합성어인 이른바 에그포비아라는 말까지 퍼지면서 안전한 계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의 역습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 언론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탓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언론 역시 이러한 사회 재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회 감시 체제로서 역할을 해왔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